안녕하십니까? KB스타 ETF 세미나 ETF 읽어주는 남자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벌써 이제 9월 중순을 넘어서 날씨가 많이 쌀쌀해지고 일교차도 큰 것 같습니다. 우선 투자도 중요하지만 건강관리 가장 중요하다는 점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서 모두 건강하고 평안한 저녁 시간 되시길 기원하겠습니다. 사실 오늘 준비한 내용 자체를 말씀드리기 전에 어제 이제 미국의 시장 관련된 가장 중요한 또 발언이 있었고 금리 인상이 있었습니다. 자이언트 스텝이라고 하는 그 미국 금리 인상의 보폭을 말하고 있는 그러한 금리 인상 자체가 0.75%를 다시 기록하면서 매우 강한 시그널을 보내고 있죠. 그러다 보니까 시장 자체는 연초 이후에 있었던 변동성이 하반기에는 더 커져 있는 그러한 상황입니다. 인플레이션 우려 때문에 시작되었던 이러한 강한 금리 인상, 심지어는 지금 연준 의장은 경기 침체는 생각하지 않고 반드시 물가, 인플레이션은 잡겠다라는 그러한 행보를 보임으로써 미국 금리 자체, 기준금리 자체는 현재 4%를 넘어 있는 상황입니다. 그만큼 강한 인상폭을 보이고 있는데요. 그렇지만 단기적으로는 이러한 인플레이션과 그리고 그 인플레이션을 잡기 위한 금리 인상, 시장의 유동성 축소, 그리고 이러한 부분들이 이어지다 보면 경기 둔화 혹은 침체로 이어지는 이 사이클 자체는 장기적으로는 계속 있었던 일이었고 단기적으로는 시장에 충격을 주는 그러한 일, 어떻게 보면 저희들이 과거에도 겪었던 일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단 이러한 그 사이클 자체가 코로나19를 겪으면서도 보셔서 아시겠지만 사이클 자체가 굉장히 예전보다는 짧아졌다는 부분, 따라서 사이클이 짧아진 부분에 있어서 이 변동폭은 더 세게 강하게 나오고 있다는 부분, 그러한 부분 때문에 더 어렵게 느껴지시는 현재 상황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국내 같은 경우에는 더더욱이나 미국의 강달러 시대를 열어 제끼면서 환율 관련된 부분도 굉장히 불안하죠. 이러한 부분이 미국의 금리 인상뿐만 아니라 금리 인상에 따른 성장주의 후퇴, 이익의 축소, 이러한 예상 때뿐만 아니라 지금 환율이 미치는 영향으로 인해서 우리나라 주식시장은 더 큰 변동폭을 보이고 있는 듯합니다. 하지만 단기라는 부분, 단기적이라는 부분 반드시 명심을 하시고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에는 물론 연초까지, 내년 연초까지도 시장의 변동성이 확대되어 있는 구간은 계속될 것으로 예상이 되지만 장기적인 관점에서의 투자를 놓지 않아야 된다는 점. 왜냐 하면 더욱이나 제가 오늘 말씀드릴 내용 중에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장기적 투자를 통해서 성공을 한다라는 관점에 있어서의 그러한 계좌들, 그러한 자금의 성격을 갖고 있는 그러한 돈들은 계속해서 투자를 이어나가셔야 한다는 점 꼭 한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제가 오늘 준비한 내용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TF의 상품 종류가 점점 확대되면서 이제 TDF라고 하는 상품도 ETF라는 그 비클로 투자를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TDF는 뭐고 ETF도 잘 안 들어본 분들 같은 경우에는 TDF는 또 뭐고 ETF 또 뭐야 라고 생각하실 수가 있는데요. 제가 뒤에 차분차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생애 주기형 자산 배분 상품 TDF, 이 TDF 이제 ETF로 하자가 오늘 내용의 핵심일 수 있는데요. 자, 그러면 생애 주기형 자산 배분 상품 TDF는 무엇인지 간단하게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연금을 준비하는 데 있어서 저희가 노후를 준비하는 데 있어서 여러 가지 계층적인 요소로 분류를 하는데요. 국민연금에 가입되어 있으시거나 혹은 사적 개인연금에 가입되어 있으시거나 각각의 성격에 따라서 혹은 지금 하고 계시는 일에 따라서 연금의 그 종류도 좀 다를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크게 분류했을 땐 공적 연금과 사적 연금으로 구분할 수가 있는데요. 이 두 가지 모두 다 잘 조화롭게 그리고 노후에
은퇴 이후에 충분한 생활비를 쓸 수 있게 모아 놓는 것이 어떻게 보면 연금 계좌를 운용하는 데 있어서의 가장 큰 목표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더욱이 연금을 받기 전에 저희가 연금 적립기라고 일명 표현을 하는데요. 연금을 모으는 시기에는 더더욱이나 오늘의 수익률이나 올 한 해의 수익률 혹은 2년간, 3년간의 수익률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 적립 기간에는 어떻게 하면 은퇴 시점에 내가 노후에 쓸 수 있는 생활비를 많이 모았는가가 가장 중요한 목표고 지켜야 할 어떻게 보면 전략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요. 매우 간단합니다. 누구나 다 아시겠지만 기본적으로 현금 인플로를 발생할 수 있는 그러한 연금 적립기에는 돈을 벌면서 여러 가지 용도로 돈을 사용을 하셔야겠지만 노후를 위해 축적하는 건 먼 미래이다 보니까 소홀을 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더욱이나 모은 금액 자체도 그렇고 이 모은 금액들을 어떻게 운용하는지에 대한 부분도 굉장히 좀 소홀한 부분들이 있으셨는데요. 이제는 저희가 노후와 관련돼서 자녀 세대에 저희의 노후를 맡길 수 있는 그러한 상황이 아니다 보니까 은퇴 이후에는 그게 금융이나 부동산 자산, 여러 가지 자산의 성격을 갖고 있겠지만 충분히 내가 월 생활비로 쓸 수 있는 목돈을 마련해 놔야 된다. 이 부분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부분들을 충족시키려면 여러 가지 요인들이 있겠는데요. 매일매일 내 연금 계좌를 신경 써가며 운용하거나 투자하는 방법도 있겠지만 사실 굉장히 어려운 일이죠. 지금 제가 말씀드리고 있는 저도 사실 이 연금 계좌 관련돼서는 매일매일 들여다보고 있지는 못하고 있으니까요. 그렇다면 이 연금 계좌를 장기적인 관점에서 아까 말씀드렸던 그 목표, 내가 충분한 돈을 모아 노후에 편하게 살 수 있는 그러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장기적으로 잘 운용할 수 있는 그러한 전략이나 상품이 없을까라고 고민하던 차에 나온 상품이 바로 타겟 데이트 펀드, 앞서 말씀드린 TDF입니다. 타겟 데이트가 있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은퇴 시점이라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이 타겟 데이트라고 하는 그 데이트에 맞춰서 젊었을 때는 좀 공격적으로 운용하고 그리고 노후가 이제 가까워졌을 때, 은퇴가 가까워졌을 때에는 좀 더 보수적으로 운용을 하게 되는 그러한 상품이 바로 TDF입니다. 사실 그러려면 여러 가지 조건들이 있어야겠죠. 적극적으로 운용하는 연금 적립기라고 하는 그 젊었을 때, 그리고 은퇴 이후에도 은퇴 혹은 은퇴 시점에 가까우거나 은퇴 이후에도 안정적으로 운용을 한다라고 하는 전제에 있어서는 사실 세 가지 중요한 포인트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은퇴 시점에 맞추기 위해 그리고 장기적으로 꾸준한 성과를 내기 위한 운용 전략이 있어야겠죠. 그게 바로 글로벌 자산 배분 전략입니다. 되게 피상적이고 추상적인 얘기로 들릴 수 있겠지만 제가 뒷장에 가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왜 글로벌 자산 배분이 장기적인 연금 투자에 있어서 필수적인 운용 전략인가에 대해서 말씀드릴 거고요. TDF와 같이 할 두 번째는 생애 주기형 투자 관리라고 해서 말씀드린 것처럼 공격적으로 자금을 집행하거나 모을 때가 있겠고, 두 번째로 은퇴 시점에 가까워서 내가 현금을 생산하는 능력이 떨어졌을 때 그때 자산들을 잘 보호하면서, 그렇다고 해서 보호한다고 해서 무조건 이 원금만 가지고 나눠 쓰는 건 아니겠죠. 돈을 벌 수 있게 꾸준하게 일을 시켜야 되는 부분들은 죽을 때까지, 은퇴 시점까지 계속해서 해 나가야 할 일이기 때문에 이 생애에 맞게 젊을 때 그리고 나이가 들어감으로써 운용하는 전략 자체가 원칙을 갖고 운용을 해야 된다. 그래서 생애 주기형 투자 관리가 필요한 부분입니다. 세 번째로는 이 일들을 사실 전문가가 해주면 좋죠. 당연히 전문가가 해주면 좋은데 매번 연금 계좌를 들춰보고
내가 직접 스스로 잘 선택하기는 매우 어려운 일이기 때문에 자동으로 투자한 펀드나 혹은 상품에서 자동으로 관리해 주는 게 매우 중요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TDF, 타겟 데이트 펀드라고 하는 이 상품 자체는 TDF는 첫 번째로 글로벌 자산 배분 형태로 해서 운용 전략을 구사하고 두 번째 생애 주기에 맞게 이 위험한 자산과 안전한 자산의 비중을 잘 조절하고 세 번째 내가 직접 하지 않아도 자동으로 리밸런싱 해주는 이 세 가지 3요소를 꼭 갖추고 있어야 된다. 그래야 장기적으로 성공한 연금 계좌가 될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 이 세 가지 요인들을 구체적으로 한번 살펴보면요. 왜 글로벌 자산 배분을 해야 하는 게 맞는가라는 측면의 말씀을 드리면 매우 간단합니다. 그렇게 해와야 장기적으로 올해 1년, 2년이 아니라 장기적으로 좋은 성과를 거둘 수 있기 때문인데요. 지금 보시는 바와 같이 저희가 6개의 자산, 현재 투자할 수 있는 대분류 6개의 자산을 한번 나눠봤습니다. 국내 주식채권, 그리고 해외 글로벌 주식채권이요. 그리고 리츠와 요즘은 헤지펀드 같이 다양한 전략을 통해서 절대 수익을 추구하는 상품들도 많이 있죠. 이렇게 다양한 전략들을 추구하는 헤지펀드까지 이 6개의 상품 혹은 자산이라고 간주를 하고 이 자산에 투자했다라고 가정했을 때에 과거 2012년부터 2021년 작년 말까지 한번 순위를 매겨봤습니다. 이 6개의 자산 어디에 선택해서 투자를 해야 잘해야 되는가? 예를 들어 국내 주식을 산다든가 혹은 해외 주식, 요즘 해외 주식 많이들 보고 계시는데 해외 주식을 샀을 때 혹은 금리가 많이 올라서 해외 채권, 높은 고금리의 채권들을 사야겠다, 투자해야겠다라는 생각도 하실 텐데 이렇게 단일 자산에 대해 투자했을 때와 이 자산들을 동일한 비중으로 섞어서 배분해서 투자했을 때의 그 포트폴리오의 성과를 매년 연간으로 한번 비교를 해봤더니 2012년부터 21년까지 약 10년 동안 자산 배분을 한 6개의 자산을 동일 비중으로 자산을 배분한 이 포트폴리오가 그림에 보시는 바와 같이 하단에 이 성과를 기록을 해놨는데요. 9.6% 2012년에 9.6%부터 2021년까지 약 10.9% 연간으로 이 정도의 성과를 기록을 했습니다. 특히 2018년도와 같이 뭐 현재 시기랑 약간 비슷한 시기라고 할 수 있는데요. 코로나19가 터지기 전에 금리 인상을 미국에서 단행했던 시기에 약 자산들이 전체적으로 약세를 보였던 그러한 구간을 제외하고는 약 10년 동안 한 번도 음의 성과를 보인 적은 없었습니다. 그리고 이 포트폴리오가 아까 말씀드린 6개의 자산과의 성과를 비교했을 때 1등을 한 적도 한 번도 없습니다. 하지만 하위권에 머문 적도 없다. 따라서 2012년에 글로벌 리츠가 굉장히 좋은 모습을 보이면서 6개의 자산 중에 1등을 했다면 헤지펀드는 꼴등을 했습니다. 다음 해에는 글로벌 주식이 굉장히 좋은 모습을 보였다면 국내 주식이 또 안 좋은 모습을 보였죠. 2017년도에는 국내 주식이 굉장히 좋은 모습을 보였지만 국내 채권 자체는 굉장히 또 제자리 걸음을 한 이러한 성과들이 이 각 자산의 밑에 있는 숫자를 통해서 알아볼 수가 있는데 여기서 의미하는 바 가장 중요한 부분은 1등이 지속적으로 바뀌거나 혹은 꼴등도 계속해서 기록을 할 수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산 배분이 잘 된 어떤 특별한 전략도 아니라 동일하게 6개의 자산을 동일하게 투자했다라고 가정하고 성과를 매겨도 2등에서 4등까지 약 중간 부분의 성과를 늘 기록을 했었다는 거 10년 동안. 따라서 연금 투자라고 하는 장기적으로 투자한다라고 가정했을 때 1등과 꼴등을 반복하는 자산보다는 중위권에서 매년 안정적인 성과를 올렸을 때에 연금의 성과가 굉장히 좋을 수 있다. 더욱이나 자주 들춰보지 못하는 그러한 계좌의 특성상 심리적으로 꾸준한 성과를 내는 것이 장기적인 투자를 유도할 수 있기 때문에
일단 연금 계좌에서의 투자할 때 중요한 부분은 자산을 잘 배분하는 일이며 그 부분을 글로벌하게 할 수 있다면 더욱더 효과는 배가 될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따라서 오늘 내가 1등할 자산을 찾아서 넣어서 수익을 확 낸 다음에 찾아서 쓸 거야 라고 하는 경우에는 자산 배분을 권해드리진 않아요. 그렇지만 장기적인 관점에서 내가 충분한 노후 생활을 위해 자금을 모아야 하는 연금계좌라면 자산 배분 자체는 필수적이고 그것도 글로벌하게 하는 것이 더욱더 자산 배분의 효과를 높인다. 그래서 TDF는 첫 번째 글로벌 자산 배분을 기반으로 한 상품입니다. 그럼 두 번째, 아까 말씀드린 대로 생애 주기 관리가 필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공격적인 투자를 내가 아직까지는 현금을 창출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젊은 세대라면 공격적인 투자를 통해서 연간 혹은 중장기 성과에 대한 개선을 더 노릴 수 있는 그러한 패스가 있어야 되고요. 그리고 은퇴에 가까워질수록 점점 목돈은 커질 것이고 그 모아둔 목돈들의 변동이 상대적으로 적을 수 있게 안전자산의 투자 비중을 늘려가는 이러한 투자 방법, 생애주기 투자라고 저희가 명명하고 있는 방법이 필요합니다. 지금 보시는 바와 같이 글라이드 패스라는 생애주기 투자 모델이라고 하는 글라이드 패스라는 것이 TDF라는 상품에는 모두 다 편성이 되어 있는데요. 이 글라이드 패스라는 것이 간단하게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비행기가 착륙할 때 보면 밤이나 낮이나 잘 안정적으로 착륙을 하죠. 그 이유는 바로 비행기가 내릴 때 조종사는 관제탑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뭐 몇 호기 이제 착륙하겠다. 그러면 승인을 내주면서 이 착륙장에 불을 켜주고 비행기가 잘 안착할 수 있게 이 패스를 눈에 보이진 않지만 패스를 각각 공유를 하게 되는 겁니다. 따라서 조종사도 그 패스에 맞게 비행기가 착륙할 수 있게 떨어지는 이러한 궤도를 글라이드 패스라고 하는데요. 그래서 비행기가 착륙하는 궤도를 착안해서 높은 곳에 있다가 낮은 곳으로 궁극적으로 은퇴라고 하는 비행기는 착륙으로 가야겠죠. 이 은퇴라는 시점까지의 이 패스를 응용해서 위험한 자산, 공격적인 자산과 안전한 자산의 비중 자체를 시기가 지나감에 따라 비행기가 고도가 바뀜에 따라 착륙 패스가 바뀌는 것처럼 이 투자 위험과 안전한 자산의 비중 자체도 이렇게 패스에 맞게 저절로 조절을 할 수 있는 그러한 생애 투자 주기 모델이 TDF에는 반드시 마련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잘 자산 배분된 포트폴리오를 글라이드 패스에 맞게 각 연도별로 조금씩 변경해 나간다. 그게 TDF의 장점이자 혹은 특징이라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 자동으로 리밸런싱 해준다는 아까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그러한 부분은 TDF가 꼭 갖춰야 된다 말씀을 드리는데요. TDF 같은 경우에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안전자산과 위험자산에 대한 패스도 있고 그리고 배분도 잘 되어 있는데 그것들을 직접 변경을 매번 한다라고 가정했을 땐 매우 번거로울 수가 있죠. 더욱이나 비용 등이나 이런 부분을 고려해서 아무리 잘 축소한 포트폴리오라고 가정을 하더라도 지금 보시는 바와 같이 해외 주식 채권 그리고 뭐 리츠라든가 국내 주식 채권 광범위하게 분산 투자를 하고 있기 때문에 직접 하는 건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따라서 이 타겟 데이트 펀드 이 상품은 자동으로 이러한 분산 투자된 자산들을 리밸런싱을 매년 해드린다. 이 부분에 있어서의 TDF의 장점 세 번째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정리하면 TDF는 사실 TDF가 모든 문제를 해결해주는 그러한 상품은 아닙니다만 기본적으로 장기 투자에 있어서의 갖춰야 할 요건들, 배분이 잘 된 투자이냐 혹은 손이 많이 가지 않는 투자이냐 그리고 원칙에 있게 내가 나이가 들어갈수록 잘 자산에 대한 비중을 조절해 주느냐 이러한
원칙들이 있을 텐데요. 장기 투자에 있어서 그런 원칙들을 한 번에 투자할 수 있게 만든 상품이 TDF다. 이렇게 정리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TDF를 과거에는 펀드로, 그게 온라인상이나 뭐 오프라인상이든 펀드로 투자를 했었는데요. 올해 들어서 이 TDF가 바로 ETF로 출시하게 되었습니다. 성격은 동일하고요. 앞서 말씀드렸던 TDF의 그 장점들을 오롯이 가져오되 투자자분들이 거래할 수 있는 거래의 편의성을 높였다라고 정리해서 말씀을 드릴 수 있는데요. ETF의 경우는 아시다시피 주식과 결제일이 동일합니다. 따라서 오늘 내가 얼마에 살 거야 혹은 얼마에 팔 거야 라고 말씀을 드린 그 액션을 취하면 이틀 후에 다 자금이 결제돼서 현금화되거나 혹은 투자가 되는 그러한 결제 주기, 모두 동일한 결제 주기를 갖고 있죠. 그러다 보니까 이 ETF의 성격의 강점, 특성, 장점이라고 할 수 있는 결제 주기가 짧다는 거. 과거에 펀드로 투자했을 때의 TDF의 결제 주기는 현금을 내가 지급받거나 혹은 투자할 때의 이 기간 자체가 짧게는 4일, 길게는 7일까지 걸리는, 굉장히 영업일 기준으로 봤을 때 그렇게 좀 오래 걸리는 부분들이 있었는데요. ETF의 경우는 TDF의 경우에도, TDF라는 상품의 경우에도 이틀 만에 결제해서 현금화할 수 있다는 부분이 가장 큰 장점일 수가 있습니다. 그럼 이틀 만에 결제한다는 장점 때문에라도 ETF로 TDF를 거래하게 되면 미국이 많이 오른 날이나 혹은 많이 빠진 날 들어가거나 혹은 뭐 다른 자산들, 해외 채권이나 채권 금리가 폭등을 하거나 빠지거나 이러한 등등의 시장 변수들이 발생을 했을 때에 조금 더 면밀한 가격 검증을 통해서 내가 투자 의사결정을 할 수 있다는 부분입니다. 과거에는 미국이 많이 오른 날 환매 신청을 해도 그 다음 날 혹은 그 다다음 날의 가격 반영까지 다 내가 걱정을 해야 하는 그러한 기준가 적용에 대한 어려움이 있었다면 ETF로 할 경우에는 TDF를 가장 많이 투자되고 있는 미국이라든가 혹은 다른 채권들이 많이 오른 날 매도를 하게 되면 그 오른 부분만 온전히 제가 수취할 수 있는 그러한 장점이 있게 됐습니다. 따라서 TDF를 조금 더 탄력적으로 그리고 조금 더 클리어하게 투자할 수 있는 장점이 생겼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두 번째로는 ETF의 특성이 다시 TDF와 만나면서 생긴 장점인데 과거에 펀드로 투자할 땐 어디에 투자하고 있는지에 대한 비중도 굉장히 확인하기가 좀 어려웠죠. 그것도 실시간으로 확인하는 것 자체는 제도상 불가능합니다. 하지만 ETF는 실제 편입하는 포트폴리오는 아닐 수 있지만 ETF가 운용하는 데 있어서의 투명성 때문에 PDF라는 걸 통해서 자산을 어떻게 지금 현재 이 TDF가 갖고 있는지를 HTS나 MTS로 확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오늘 미국 관련된 자산 배분 비중이 약 10%인 KB스타 ETF가 미국이 많이 올랐어요. 그러면 오늘 매도하는 시점을 잡으면 되겠구나라는 거를 바로 실시간으로 확인하고 매도하실 수 있다는 점. 따라서 이 ETF로 투자할 때 이게 뭐 TDF뿐만 아니라 모든 ETF 상품은 그렇게 현재 공개가 되어 있기 때문에 잘 확인할 수가 있는 장점이 있다. 그래서 지금 말씀드린 대로 운용하는 전략이나 그리고 성과나 이런 부분들이 과거에 있었던 TDF라고 하는 그 상품 펀드로 출시되었던 그러한 상품과 크게 차이가 나기는 어렵습니다만 투자자분들이 접근해서 내가 어떻게 투자해야 할지에 대한 의사결정 시점과 그리고 의사결정 이후에 있어서의 빠른 결제를 통해서 현금화하는 과정, 유동화하는 과정이 ETF를 통해서 훨씬 원활해졌다. 이렇게 정리를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KB스타에서도 TDF라는 상품 여러 가지 빈티지 중에서 2030, 2040, 2050 이렇게
세 종류의 상품을 바로 출시를 했습니다. 따라서 오늘 내일이죠. 내일 아침에 확인을 해보시게 되면 2030, 40, 50으로 KB스타 ETF, TDF를 만나보실 수가 있는데요. 아까 앞서 말씀드린 대로 ETF는 지수를 추종하는 상품인데 지수 자체가 과거에 있었던 TDF 상품처럼 잘 자산 배분된 그러한 포트폴리오를 저절로 위험자산과 안전자산의 비중을 조절하게끔 투자자가 하는 게 아니라 저절로 펀드 내에서 시간이 지날수록 흐를수록 내려가게끔 위험자산의 비중은 줄고 안전자산의 비중이 늘어나게끔 그렇게 설계된 지수를 가지고 그 지수를 또 일정 부분 추종하는 액티브 ETF입니다. 따라서 2030, 40, 50 이 숫자가 의미하는 바는 아시겠지만 은퇴 시점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2030년, 2040년, 2050년 이 50년의 은퇴 시점이라 가정을 하고 예를 들어서 내가 1980년생이다. 그러면 60년을 더 일한다 가정하면 2040년, 2040까지 가입을 해놓는다면 2040년까지 이 ETF는 저절로 자산 배분 및 위험자산, 안전자산의 리밸런싱을 해드리는 그러한 상품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요. 사실 자산 배분 자체가 되어 있긴 하나 시장의 변동엔 당연히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만 2017년부터 현재까지 보더라도 각 지수가 요하는 상품의 성과는 공격적인 2050 대비해서 2030이 조금 더 낮게 형성은 되어 있습니다만 변동성 자체는 2030이 더 낮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따라서 각 빈티지별로 내가 은퇴하는 시점에 맞춰서 선택을 하시면 된다. 이 지수 자체는 저희가 한 가지 특징적인 부분을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데요. 그동안에 각 상품마다 여러 가지 TDF, ETF가 있거나 혹은 TDF가 있지만 상품마다의 일부 운용 특징이 있는데 KB스타 이 TDF, ETF, 액티브 ETF의 가장 큰 특징은 글로벌 리츠라는 안전자산의 비중 자체를 약 8%를 고정해서 가져간다는 겁니다. 8% 외에 나머지 자산들은 비중 자체를 꾸준히 매년 자동 리밸런싱 하거나 혹은 위험자산을 줄여가거나 이러한 형태로 시간이 흐를 때마다 조절을 하겠습니다만 리츠 비중 자체는 약 8%로 2030 시리즈나 2040, 2050 모두 다 유사한 수준의 이 투자를 이어가고 있다. 리츠라는 자산 자체는 대체 투자 자산으로 해서 어떻게 보면 배당도 높고 물론 또 주식의 성격도 가지고 있고 이러한 성격들이 섞여 있기 때문에 리츠 자산 자체는 고정돼서 가져간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떻게 투자되고 있는지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을 좀 드리면 글로벌 자산 배분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TDF의 특성상. 그래서 KB스타 TDF ETF 시리즈도 기본적으로 미국, 그리고 유럽, 중국, 그리고 일본 이런 형태로 해서 각국의 선진국이나 혹은 신흥국 중에서 가장 강대국인 중국 등을 포함한 글로벌 주식 포트폴리오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짙은 주황색으로 보시게 되면 국내의 채권에 투자하는 상품들이 투자가 되고 있고 그리고 액티브이다 보니까 해외 채권과 관련된 부분도 시기가 좋으면 투자 시기가 였다고 가정했을 때에는 일부 교체 매매도 가능합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미국에 상장되어 있는 ETF를 통해서 대체 투자, 커머더티에도 투자를 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지수 설명드리면서 말씀드린 것처럼 리츠라는 자산에는 8% 수준으로 2030, 50, 40, 50에 골고루 투자되고 있다. 이렇게 정리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는 바와 같이 2050 ETF에는 KB스타 TDF 2050 액티브 ETF에는 주식 비중이 약 70%, 그리고 채권 비중이 약 13%, 그리고 원자재 8%, 리츠 8% 이렇게 해서 100%가 구성되어 있고요. 2040의 경우는 당연히 10년 정도 더 빠른 은퇴를 보인 분들을 대상으로 한 상품이다 보니까 위험자산의 비중이 2050 대비해선 약 7% 가까이 낮은 상태이고 대신 채권 자산이 더 높게 편성되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은퇴를 약 8년 가까이 남았다라고 가정하고 만든 2030 상품의 경우는 당연히 주식 비중은 2040 대비해서 더 낮게 약 50%를 차지하고 채권이 더 많은 비중이 빈티지보단 더 많은 비중으로 투자가 되고 있다라고 확인을 하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TDF의 성격을 갖고 있는 ETF가 올해부터 시장에 선보이게 됐습니다. KB스타에서도 9월 22일 첫 상장을 하면서 2030, 2040, 2050 은퇴 시점에 맞춘 세 가지 ETF를 출시를 했고 각각의 ETF를 본인의 은퇴 시점이나 혹은 성향에 맞게 이런 경우가 있어요. 뭐 간혹 질문들을 하셨었는데 나는 아직 젊지만 주식에 대한 투자를 많이 늘리기에는 보수적인 사람입니다. 라고 하는 경우에 2050년에 은퇴할 거라 생각하는 1990년생일지어도 2030에 투자를 가능합니다. 투자할 수가 있는 거죠. 주식 비중 잘 분산된 포트폴리오를 투자를 하고 싶지만 한데 2050 같이 주식 비중이 자체가 약 80% 가까이 투자하는 건 너무 위험한 것 같아 라고 생각하는 분들은 2030 투자를 통해서 위험 자산의 비중을 좀 낮게 투자하는 방법을 선택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2030이 됐다고 해서 2030년이 됐다고 해서 ETF가 사라지는 게 아니니까 그 점도 꼭 염두에 두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시 한번 강조드리지만 2030년, 2040년, 2050년 은퇴하는 시점을 고려해서 자산 배분 전략을 짜는 게 TDF, ETF인데 그렇다고 해서 이 해당 연도가 됐다고 해서 ETF 자체가 은퇴하진 않는다. 한마디로 시장에서 사라지지는 않는다는 점. 기본적으로 은퇴 이후에도 이 ETF들은 계속해서 그에 맞춘 운용 전략을 통해서 운용을 하고 시장에서 거래가 된다는 점 마지막으로 안내드리고 오늘 시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늦은 시간까지 시청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맨 처음 말씀드린 것처럼 투자도 중요하지만 건강 꼭 관리 잘 하시는 9월달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